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22명으로 꾸려진 한미 합동조사단은 콘크리트 둔덕 등을 중심으로 이틀째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6년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딸 주애와 함께 경축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여정이 남녀 어린이와 함께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 매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하장만 따로 보도해서 러북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넘어선 최저임금과 250만 원까지 오르는 육아휴직 급여, 1억 원까지 올라가는 예금 보호 한도 등입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분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치용 컨테이너 설치가 모두 끝났다면서 장례와 유가족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순간이 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신원 확인은 모두 끝냈는데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할 일이 꽤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은 끝났는데 이제 검안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훼손이 지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DNA를 분석을 해서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사인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9분의 희생자를 전부 검안 작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DNA 분석 전문가나 검안 전문가들의 인력을 늘려서 지금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후까지 11분의 희생자가 지금 가족들에게 인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나 전남 등 그 지자체들이 지역에 한 100여 곳의 그 장례식장을 확보를 해둔 상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의 일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고 조사에 착수한 한미 합동조사팀은 이틀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오늘은 3일째 조사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22명이라죠? 네, 한국에 12명 그리고 미국에 10명. 이 중에 보잉사 직원이 4명입니다. 특히 그 충돌 지역하고 꼬리 날개에 그 집중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온 조사단은 이 방위각 시설이라고 하죠. 그 로컬라이저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그 콘크리트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이렇게 있는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조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가운데 상태가 온전한 채 회수된 음성 녹음 장치의 1차 자료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국토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소인은 완료 시까지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한국 사조위 측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두 장치죠. FDR은 회수가 돼서 1차 음성자료 추출을 끝냈고 CVR이라 불리는 이 음성 기록 장치는요. 조종사, 관제탑의 교신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자료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그 사고가 8시 54분에 관제탑에서 1차로 착륙 허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9시 3분에 콘크리트 외벽에 충돌할 때까지 9분 동안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랜딩 기어가 왜 작동을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사고 직전에 관제탑과 조종사가 어떤 내용의 교신을 했는지, 이런 음성 대화의 녹음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음성 기록 장치에서 음성을 추출해내면 상당 부분 의문점이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담겨진 저장된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을 어제까지 끝냈고, 이제 그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복구가 되면 상당 부분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그 CVR을 이제 1차 추출을 했고 상당히 좀 훼손돼서 커넥터 부분이 분실된 채로 이 회수된 게 FDR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른바 비행 기록 장치인데, 자,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다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겨서 분석 작업을 할 거라죠? 네,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가 파손이 돼서 미국으로 보내서 분석 작업을 하는데요. 특히 워싱턴 소재의 NTSB, 미 교통안전위원회에 이송해서 분석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분실된 커넥터가 관건인데 여기에는 한국 조사관도 같이 합동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FDR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파손이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추출을 해봐야 이게 파손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고요. 이 커넥터 연결 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네. 그래서 함부로 개봉을 하게 됐을 경우에 데이터가 또 손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고조사위원회는 NTSB와 긴밀 협업 체계로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NTSB의 경우에는 미국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국의 사고 당국과 협조한 이력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것은 그 훼손 정도에 따라서는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까지 완전히 복원이 돼야 과연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전원의 신원 확인 작업은 일단 끝났지만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 어떻게 진행되죠?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DNA 분석을 해서 사인을 확인하는 그런 검안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안 작업이 완료가 되면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어제까지 82명에 대해서 지금 DNA 대조 분석이 끝났고 오늘 65명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총 147명에 대해서 DNA 분석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검안 작업을 마치고 나서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를 하게 되는데 어제 11구의 시신이 인도가 됐고요. 네. 이 중에 5분에 대해서는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가로 한 4, 50구 정도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인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장례 절차를 치를지 아니면은 단체로 장례를 치를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정에 따라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합동부 장소가 전국에 설치됐고요. 현장에도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는 유가족뿐 아니고 추모를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죠. 계단을 오르는 난간 그 마다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도 봤는데 정말 많더군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고요? 네. 그 유족의 아픈 마음을 형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 포스트잇이 계단에 이렇게 난간에 빼곡히 지금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가족들이 이번에 희생된 가족을 향해서 정말 그 가슴 아픈 많은 그런 그 메시지를 메모에 담았는데, 특히 동생하고 화해를 못한 상황에서 불의의 그 사고로 이제 불기의 계기 된 동생에게 후회된다, 화해 못하고 가서 늦었지만 보고 싶다, 뭐 이런 메모도 남겼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엄마 목까지 잘 살게, 뭐 이런 이제 메모도 남겼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그 유족을 위한 그런 봉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 또 해돋이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청소 봉사, 그리고 생수 담요 등 후원 물품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유족의 마음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 속에 현장에서는 지금도 한 조각의 증거품이랄까, 유류품이라도 찾으려는 조사단과 유족들의 그 안타까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도 신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은은 올해도 6년째 신년차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1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새 경축 공연에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네,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올해 모습도 아마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왜냐면 같은 장소, 5월 1일 경기장에서 하는 건데, 다만 저기에 리설주는 보이는데 이번에는 리설주 모습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애는 데리고 나왔고, 왼쪽에는 내각 총리가 앉았다. 저 숫자가 이제 아마 2024, 2025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북한의 신년 공연 시작하기는 2024년 12월 31일 밤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12월 31일 밤에 시작이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혜양과 함께, 그다음에 당정 간부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양옆으로 주혜양과 그 박태성 내각 총리가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올해 이제 1월 1일 그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당정 간부들이 그 헤드 테이블에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사전 행사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빙판 위에서 피겨 선수들하고 학생들이 김정은의 찬양가죠,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그리고 본 행사는 1부와 2부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경기장 전체가 환하게 밝혀질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불빛을 쏘면서 그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향해서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 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름다운 축포가 연이어 터져 올랐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한의 행사에는 항상 불꽃놀이, 뭐 축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모습은 아니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딸 주애는 소개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 사진에도 나오고요. 작년과 달리 부인 리설주는 모습도 안 보였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좀 더 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딸 주애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 총리와 함께 지금 주회가 양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는 김 주회가 이제 명실상부 후계자인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아직 그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실상의 1인자지만 2인자죠. 남녀 어린이와 함께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당정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김여정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남자아이와 함께 셋이서 테이블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여정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국정원이 2015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기를 임신설. 김여정이 임신을 했다, 임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에 김여정이 곧 출산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여정이 자녀가 둘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8살, 5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혹시 김정은의 숨겨진 아이가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고모가 데리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북한의 대를 이을 후계자인데 그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8살, 5살쯤 되는 게 이제 여러 분석을 통해서 맞는데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뒷받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은 6년째 육성으로 하는 신년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고받은 김정은의 연하장만 따로 특별히 보도를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6년째 그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는 거에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하다가 한번 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푸틴 연하장만 특별 보도한다라는 거는 매우 달라진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연하장을 베트남,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원오브댐으로 원오브댐으로 했다라는 것이 중국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 역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바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큐바가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축전을 보냈는데 딱 한 문장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이 쿠바에 대한 그 북한의 인식 그리고 큐바가 형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북한에서 가지는 그러한 그 소위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란 말도 빼고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몽골, 타지크, 벨라루스 이런 정상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보여주는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던 그런 대목이죠. 북한은 작년 말에 5일간 개최한 이른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회의였는데요. 이 중앙당 전원회의가 이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듬해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다. 이러면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내용이 뭔지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이 출범에 앞서서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모습의 대북 정책을 펼지 그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랄지 또는 한국의 그 탄핵 사태랄지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아직 어떻게 마무리될지 판단할 수 없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대외 정책을 밝히기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아마 북한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일단 짐짓 비난을 해놓고 모호하게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취임 이후에 하느냐 이걸 좀 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종의 간보기 행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신년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서 딸 주에 늘 데리고 다닙니다. 원산의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찾았습니다. 뭐 방에도 가보고 명사심리 그 유명한 백사장 해변도 같이 걸었습니다. 자, 왜 그랬다고 보시죠? 그러니까는 이 원산의 이 백사장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갈마지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김정은의 계획이 깔려 있는 자, 저게 이제 그 겁니다. 유명한 명사심리 네. 해변에 딸하고 지금 걷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갈매기 호텔 객실 등을 둘러보면서 지금 파안대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광업은 유엔의 제재 대상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이 갈마 해양 관광지구도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애초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할 때 트럼프가 그 원산 갈마지구를 예로 들면서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네네. 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갈마지구였을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평론하던 미국의 그 고위 관료 출신의 한 평론가가 한국계인데 네. 저 얘기를 들은 김정은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면서 파안대소를 한 게 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그 원산의 갈마지구처럼 관광업을 육성시키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평론가가 CNN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 속으로 지금도 내가 너보다는 더 부자거든 했을 거라. 왜냐면 네. 북한이 다 김정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생각이 나는데 아마 미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이 갈마지구를 찾은 게 일련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또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개발을 했던 사업가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원산을 개발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추정도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통일부에서는 과연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유엔이 풀어줘야 되고요. 또 저곳이 이제 외견상으로는 저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곳인지 서비스의 질은 어떨지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조금 앞선 것 같은데 김정은은 동해안에 있는 신포 바닷가의 양식사업소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무려 6달 동안 3번이나 방문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함경남도의 신포시에 있는 양식장인데요. 지난달 28일 날 준공식이 열렸고요. 이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력갱생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연설을 마친 뒤에는 이 가리비 양식장이나 이 사업소의 군데군데를 돌아보면서 운영 실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저 해산물을 키운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3차례나 방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업소에 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을 들인 사업장인데요. 작년 7월에는 이 신포시에서 당 노동당 회의를 직접 현지에서 개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걷어들이기 위해서 시범 창조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직접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해서 이 사업소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에도 보면 김정은이 메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죠. 네. 바다에서 잡는 건
무궁무진하다. 인민들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 바다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본인도 원산 태생이죠. 한편 북한은 4,000톤급 이상으로 보이는 신형 전투함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러시아함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주목할 건 처음으로 유도 미사일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거라죠? 네, 러시아의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보다 오히려 큰데 이거 자체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작년 말에 4,000톤급의 신형 전투함 건조 현장도 방문한 바가 있는데요. 북한판 이지스로 알려져 있고요. 유도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춘 첫 호위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산물 양식장도 가랴 또 전투함 연말에 매우 바쁩니다. 결국은 신년사를 내지 않고 신년 공연을 보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 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이 됐죠. 달라지는 게 꽤 많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정책, 최저임금,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이 올라가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핵심만 모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1월 1일 0시 0분 아들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맺어진 게 1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을사년은 아직 안 됐어요. 음력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부터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뱀의 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다산,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게 이 뱀입니다. 어쨌든 양력으로 새해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남자 아기 3명이 태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일산차병원에서 1일 0시 0분에 3명의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엄마 구슬기 씨와 아빠 강우석 씨 부부 사이에 나온 딩구리,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호영 씨 사이에 나온 꼬물이, 그리고 이승현 씨와 박준수 씨 사이에 나온 니케 등 3명입니다. 다 이거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아니고 태명이에요. 태명이죠. 네, 아직까지 니케는 나이키 생각하고 지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장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태명이고요. 그리고 3명 모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일산차병원이 이 새해 첫둥이가 태어난 게 2021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고 이번까지 해서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네, 요새는 아이 낳으면 칭찬하고 여러 군데서 이 잘했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부모가 된 분들 어떤 소감을 밝혔다고 하죠?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바르게, 네. 건실하게 잘 키우겠다. 또 난임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결혼 10년 차에 첫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받은 그 산부인과 의사는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통해서 새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그 말을 남겼습니다. 네, 어찌 저 새 아이뿐이겠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생명 소중하고요.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우리나라로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아이들이죠. 출산을 한 가구들은 올해부터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정부의 지원도 늘어납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출산 지원금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을 병원이나 약국 또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2명을 낳으면 총 5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최대 4명까지
4일까지 집으로 보내줘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출장이네요. 왕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또 건강관리사라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사가 또 최대 4명까지 아이 4명까지 집으로 보내서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종전에 25일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40일까지로 늘려서 보살피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든지 시자 들어간 거 위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바꾼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원래는 시어머니가만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게 친정어머니들이 많이 수발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법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받습니다만 친정엄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진작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바뀐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 형제 자매나 친정 엄마도 이제 받으려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사를 정부가 보내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리 그리고 산후 조리 지원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도우미 지원금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 중입니다. 네, 산모가 28만 6천 원을 내면은 도우미가 106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제를 점차 이렇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서 낳는 거, 그건 뭐 아주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갔죠.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또 지원도 강화를 했죠. 네, 정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 그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지자체 2곳이 공동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게 되면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그 정책이 이렇게 뭐랄까 유연성이 강화되는 네. 거죠, 현실성하고. 네. 지자체 2곳이 공동 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2곳이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가져다가 소위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가 안 되면 옆에 두 군데, 있는 곳이 두 합해서. 군데가 네. 이제 합해라.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되겠네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온 나라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저출생 정책의 키워드, 일과 가정의 양립이죠.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집중. 깜짝이야. 뭔 일 없어? 우리 엄마 뱃속에 동생이 생겼어. 축하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일찍 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엄마 친구들이 엄마 일해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대. 감동이잖아. 동생 있으면 대박일 것 같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엽군요. 올해 저출생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받을 수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에
최장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늘려서 확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년 반. 1년 6개월 동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출산을 하면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는데 남편도 네. 지금은 이제 10일인데 이게 20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평일 기준이니까 주말까지 합치면은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난임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또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3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6일로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가 어리면 근로시간을 단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8세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4년을 연장해 주네요. 4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저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달라지는 것들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새해부터 바뀐 금융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예금을 하면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요새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망하는 거, 뭐 뱅크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2배 정도로. 아쉬운 건 언제 시행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죠. 네,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2025년 중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2001년 이후 우리 GDP가 3배 성장을 하는 동안에 예금 보호 한도는 그냥 5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이제 일본 수준과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1억 원으로 올리는데 이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뭐 이런 거부터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언제 시행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그러면 원금만 해주느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이냐. 자, 어떻습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조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요즘 되게 많이 소위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PF가 부실화가 돼서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그렇죠. 예금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런 이자까지 보호가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5천만 원 딱 맞춰서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4,700만 원, 4,800만 원 요 정도 이자를 감안을 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보호가 되는 대상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험사에 낸 보험료도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예탁금 계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돈을 또 묻어두는데 그 예탁금 계좌까지도 보호가 네. 되니까 그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빌리신 분, 그러니까 대출 받은 분들이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누구나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내가 돈을 마련해서 이자 부담 빨리 좀 줄이려고 갚고자 하는데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이.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걸 내려줍니다. 가계대출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어떻게 시행되나요? 네, 이번 달 13일부터라 그러더라고요. 1월 그래서 13일. 네, 가계대출을 포함한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는데 은행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수수료율이 지금 1.2%에서 1.4%인데 그 정도 되죠. 이걸 0.6에서 0.8로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0.6에서 0.8% 정도였던 것을 0.3에서 0.4%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신용대출, 전세대출과 비교할 때 주담대 상환 부담이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니까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더 대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올 7월부터는 규제가 또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 상환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정보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게 잘못했잖아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벌칙은 어떤 건가요? 벌칙을 보면은 지금 우선 그 가계대출의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출 목표치를 초과해서 하게 되면은 새 대출 한도를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했으니까 벌칙으로 더 못 주게. 못하게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 새해에는 이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당연한 페널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비율은 이제 정해지겠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요새 느는 게 한숨이라고 하고 여름도 아닌데 뭐 파리 쫓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새로 시행될 예정인데 먼저 영상 보시죠.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자금을 2천억 원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또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해 금융 지원 대상을 늘렸는데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겐 추가 자금 및 특례 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카드 수수료율인데 이걸 또 낮춰주고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준다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부진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내수가 부진하면은 역시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이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겠다 하는 건데요.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은 0.1%포인트를 낮춰주고요. 네. 그다음에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데 30억 원까지인 중소 가맹점회 같은 경우에 0.05%까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랄지 또 금리를 낮춰준다랄지 이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대상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종전에는 2024년 6월까지 영업을 하던 분들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그걸 3월부터는 11월까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로 확대가 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폭을 넓혔군요. 자, 여기서 꼭 그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다 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까지도 빚 갚기를 꺼려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지원을 받은 분들이 서둘러서 자발적으로 빚을 좀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만기 연장이나 또는 금리 인하의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가 빚을 성실하게 갚았다. 그러면 추가로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도 추가 보증? 네, 추가 보증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자, 끝으로요. 최근 여러 어수선한 일들로 인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여야 국정안정협의체가 이제 다시 가동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시스템을 보니까 여야 정책위 의장, 국회의장실, 그 국무조정실의 실무진들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서 안건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대표 국회의장이 논의한다라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탁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고요. 아까 우리가 왜 그 산후 도우미 지원금으로 시어머니만 주는 그런 식의 불합리한, 물론 부당수급이나 부정수급도 그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정치가 이제 제발 경제를 위축시키지 말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신치영 교수,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란 성경 말씀이 있죠.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죠. 고맙습니다.